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실체를 규명하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18대 대선 개입을 아직도 댓글 사건으로 지칭합니다. 혹자는 이 댓글 사건을 정쟁의 대상이고 실체 규명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뿐 드러난 증거로 판단할 때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국민특검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출발이요,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진실 봉인을 위해 반드시 덮어야 할 사건인 댓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합니다. 국민특검 제6회 셀프 감금에서 시작된 진실 봉인 편에 국민특별검사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와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께서도 오늘 국민특별검사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시계를 좀 돌려서 2012년 12월 11일 대선 8일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의원님, 자, 이른바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가 일어난 시점이 12월 11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오피스텔이 어떻게 발각된 겁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이었죠.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일단 그 제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신고를 하고 현장에 당연히 이제 경찰과 선관위가 갔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여직원은 이후에 감금으로 오히려 고발까지 하고, 이제 어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했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40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그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상에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에 많은 댓글들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도 현재까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국정원의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은 전모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지금에 와서야 이러저러한 사안들이 뭐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대선 직전에 말이죠. D-3일이었는데 그게 심야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선 이틀 전에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 검경 수사에서는 일부 좀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제 사실 처음 그 김하영 씨가 이미 제출한 노트북에서 네. 메모장 파일이라는 걸 발견해냈고요. 네. 그 메모장 파일에 약 40여 개의 아이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찰들은 그런 어떤 사실들 전부 무시하고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이제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면서 또 민변이 또 오늘의 유머를 대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발도 하고 이러면서 총 73개 아이디를 사용했었고, 네. 그 73개 아이디를 가지고 오늘의 유머에서는 주로 이제 찬반 클릭을 주로 했었고, 다음 아고라나 이런 포털들에 또 여러 가지 게시글, 댓글들을 달았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네. 그 국정원 직원들이 뭐 스스로 알아서 했을 리는 없고요. 예.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원장님 지시 강조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국정원의 첫 번째 태도는 네. 개인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작업하다가 보니까 한두 개 정도 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정치적 네. 성향에 맞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변명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야당 또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이버 공간에서 제압을 하는 내용들의 네. 지시가 있었고요. 뭐 특별히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좀 있는데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들 이런 네. 사람들 좀 사이버상에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런 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정도로 네. 선거 관련된 개입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예. 지난해 여름 국정원 그 국정조사특위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출석을 했죠. 예, 버티다가. 예. 네. 그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던가요? 예,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먼저 형식적으로는 당시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랬죠.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법률적으로 위증죄로 처벌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청문회 석상에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네. 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근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실조차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저에 어찌 보면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네. 실제로 청문회 과정이나 이후에 이제 현재 공판 과정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관여자나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다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근저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 과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력 내부에서 잡음까지 불거졌던 지난해 5, 6월 검찰 수사 어땠습니까? 1차적으로는 검찰이 초기에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첫 좀 전환점이 네. 과연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 가지고 이제 외압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수사의 기본인 핵심적인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또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수사팀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질 빚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 6월 이때 원세훈 전 원장을 둘러싼 뭐 기소 논란 또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실행을 한 댓글을 달았던 그 국정원 실행 요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기소유예도 하고 또 일부는 아예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네. 처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도 그런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그 직원들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공식적인 통로는 아니지만 예. 비공식적으로 몇몇 핵심적인 직원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기소유예함으로써 이후 공판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노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였죠. 기소가 된 이후에도 그 직원들은 여전히 그 심리전단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된 증거들을 지우기가 바빴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는 나와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했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 뭐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원세훈 전 원장을 비호하는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때 불구속 기소됐었죠, 원세훈 원장이.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구속된 사유는 뭐였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이 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는 구속을 시키려고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그렇게 못했고 네. 그 이후에 이 대선 개입하고 무관한 개인 비리죠.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6월에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려고 했어요. 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구속 기소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와 마찰이 생기면서 법은 적용하고 구속은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됐던 거죠. 예, 사실 조사를 다 마치고 수사를 다 마치고 수사 방향, 수사 결론도 다 낸 겁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수사팀에서도 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공식 비공식 통로로 나왔었는데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를 포함해서 구속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수사 결과를 수사를 마무리해 놓고도 2주간 입장을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간신히 공소시효를 며칠 놔두고 기소가 된 것이죠. 불구속으로. 예. 그럼 그 당시 상황도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수사 네.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그 외압의 근원지, 출처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죠. 법무부 또는 그 위로부터 압력이 계속 왔었다라는 걸 다 표시를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지난해 국감 때였던가요? 그렇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네. 할 때 이제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박준희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의혹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상당한 이제 의구심은 많이 이렇게 제기했지만 네. 그런 것을 이제 부인했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차례 우리 상임위나 또 그 이전에 국감 현장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외압 예.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윤석열 이제 팀장이 나와서 국정감사 현장에 나와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압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장에 이제 저도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예상을 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네. 그와 같이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그 체포와 압수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부분을 그 대화 내용까지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도 이야기라면 그건 당연히 외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이전에 이제 기소를 할 때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외압이 있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그 문제 때문에 네. 법무부와 의견 조절 또는 이제 그걸 외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수사 막바지에 그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또 신병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수사팀이 혼신의 열정을 쏟아야 될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외압의 실체는 밝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혔던 윤석열 전 팀장도 뭐 사실 찍어내기를 당한 것이고요. 그 증언을 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전에 최동욱 총장도 옷을 벗었고요. 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원세훈 전 원장 기소를 둘러싼 어떤 줄다리기가 있을 당시부터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특별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네. 그동안의 쭉 과정이 한 부분의 일탈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부실이 이어져 왔다. 또는 네. 작년 대선에 그 댓글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와 네. 같이 잘못된 구조와 이런 지금 진행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가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쭉 정리해서 퍼즐을 맞춰보면 이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해 6월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그 검찰이 원세훈 원장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 직원들은 기소 유예하고 뭐 아예 입건도 안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재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재정시청이 일부가 인용이 돼서요.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모 3차장과 이제 그 민병주 심리전단장 이 사람에 네. 대해서 이제 기소를 그 재정시청은 인용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기소가 됐는데 저는 그 재정시청의 의미가 그 두 사람을 기소하라 이제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일단 사법부에서 최초로 이 사건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네. 또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6월 외압 논란이 되어 있었던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 검찰의 수사 방향과 판단은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이 네. 저는 재정시청 인용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아쉬운 것이 또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재정시청을 기각하면서 이 부분은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수사 방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체적인 부실의 아주 중요한 징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이종명 3차장하고 민병주 심리전단장을 기소함으로써 재정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첩 추적 사건 보면은 뭐 국장 하나 기소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전 원장이 기소돼 있고 그 밑에 3차장이 기소돼 있고 심리전단장까지 기소가 된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재판에서요, 국정원의 심리전단 전반에 걸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요,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던데 조선일보에서 이례적으로 일면에 사설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일면에 사설을 실었어요? 네. 쓰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선거에 개입할 거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그런 행위를 하지, 네. 순위 뭐 몇십 위권인 오늘의 유머에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 저 논리가 맞다, 저 이야기가 맞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전체의 전모를 몰랐던 것이죠. 네. 심리전단 산하에는 총 4개의 팀이 있다는 거, 그리고 2팀부터 5팀까지 4팀이 없습니다. 2, 3, 5팀 이렇게 가는데 각 팀마다 또 4개의 파트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각 파트마다 맡고 있는 사이트들이 다 다르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 알게 됐는데요. 그 알게 된 그것에 비춰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안보 3팀이라고 하는 3팀의 중에서도 5파트, 5파트에서 한 행위 조금 하고, 안보 5팀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네 번째 팀에서 한 일 조금 정도만 지금 이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2팀이나 1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서 하는 것이 포털, 네이버 네, 다음 네이버 쪽. 다음 같은 대형 그렇죠? 포털을 다루죠. 네. 그 부분까지 다 찾아보면 조선일보의 논리를 명확히 깰 수 있는데. 예, 아니 그냥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김하영 씨가 있었던 3팀의 5파트는요. 네. 맡고 있는 내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린 뽐뿌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 사람 보고 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안 했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기 업무 영역 바뀌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몰랐으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설을 썼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사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전체 정황을 모르니까 그 얘기에 많이 수긍들을 했었던 거죠. 네. 그나마 검찰이 그 외부의 외압을 뚫고 수사한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드러난 오늘의 유머에서 조금 더 확장한 것이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뭐 대선 직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국정원의 댓글뿐만이 아니라 그 14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도 여당 측 그리고 국정원 측에 의해서 유출이 됐어요. 그 부분도 대선을 겨냥한 대선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 이제 대화록을 이렇게 공개하거나 또는 네. 유세 현장에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공격도 받고 네. 또 그걸 해명하기에 굉장히 예의를 썼던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관여자들이 어찌 보면 잘 기획을 했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정문원 의원 같으면 그걸 입수해서 읽어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김무성 의원은 그 하나하나를 입수해서 읽어보다가 근데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네. 부산 유세 현장에서는 그분을 실제로 유세에 이제 활용도 했습니다. 주중 대사로 있는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취록에 의하면 이런 것이 그냥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그 이 대화록을 선거 국면에 이용했다, 활용했다라고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읽은 내용이, 그러니까 말한 내용이 그 전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찌라시를 받다 가더군요. 전혀 맞지도 않고요. 예. 네.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그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던 대선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6월이든가요, 아예 대화록의 전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당시에는 2급 비밀로 이렇게 네. 보관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원이 당시에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와 같이 네. 위법행위, 설령 국정원 주장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에 지금 NL 대화록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국정원이 그 전문을 공개한 시점이 바로 지난해 6월이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네. 그 남재진 원장이 이야기할 때도 국정원의 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것들을 의식해서 했다라고 네.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그 역시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위법행위가 있고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역시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무슨 정황이 있거나 밝혀진 것도 있지 않아서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무혐의할 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결론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미 위법성은 분명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중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고요.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예. 이 사람이 대선 전에 이 일을 왜 저질렀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 발표문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원세훈 전 원장은 2008년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미국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때 경찰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이 집회들을 진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을 조기에 제압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인식을 가지고 국정원장이 돼서도 그런 인식을 좀 국정원의 여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네. 대선 결과에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공판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화제가 됐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반대세의 비밀. 네. 반대세라는 건 반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입니다. 그 책을 이제 검찰이 들고 나와서 이 책을 아느냐고 물어보죠. 왜 그랬냐면 그 책이 바로 국정원의 정신교육 교재로 쓰였던 책이고 네. 다른 여러 국가기관의 어떤 교육자료, 문제가 됐었던 교육자료의 원전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굉장히 긍정합니다. 뭐 저희들도 긍정하고 다 긍정할 수 있는데 그 긍정의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경제력이 높다. 뭐 좀 더 자유롭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다. 그런데 이 훌륭한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오염된 사람들이고 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세력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원세훈 전 원장도 그런 인식을 가졌던 거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뭔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 제압을 해야 될 사람이다. 오염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인식하에서 국정원을 운영했던 거고 정권도 그렇다 보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향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문제 있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그 국정원의 이런 사이버 활동이 정말 사이버 안보를 위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은 관련 법 규정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미국의 예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의 심리전을 수행하는 어떤 단위들은 자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어떤 사상과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 한 행위를 보면은 아까 윤석열 수사팀장도 전 수사팀장도 분노를 느꼈다 그랬는데 저도 오유를 분석하면서 분노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자기는 애국심에서 그렇게 했다느니 나라를 위해서 했다든지 그렇지만 한 것들을 보면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동들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인식, 그 당시 후보죠. 역사인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 이런 비판적인 글들에 대해서 반대 클릭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든다든지 예. 전적으로 거의 다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 뭐 북한의 위협을 차단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반대 클릭 중에 단 3건만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이분들이 겉으로 내걸었던 어떤 안보 이것과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은 전혀 다르다. 근데 네. 이제 와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모는 다 드러났지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묻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고요. 지난해 국정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별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국회가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라는 것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했죠. 예. 의원님께서도 예, 위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때 그 개혁특위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심리전단의 활동을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좀 자의적인 그런 권한 남용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장기적인 과제를 2월 말까지, 올해 이제 2월 말이죠. 2월 말까지 이제 하기로 한 거는 대공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 이 국내 정보 부분을 해외 정보 부분과 분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합리적인 통제 범위로 둔다든지 이런 재조정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2월 달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이제 특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1차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처벌을 강화하는 거로 이런 네.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위법행위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직무집행 거부권이라 그래서 위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예.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과연 이런 심리전단 또 여전히 국정원이나 또 새누리당 여당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 홍보의 일환이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는 국회가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정보위원회가 이제 겸임화되어 있고 또 그 네. 실제로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정보위원회에서 상임위 내용이 나오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 활동성이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제도적인 또 규정에 미비가 있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가 상설 겸직이 금지되고 전임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기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정원 IO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일을 하는 IO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율할 거냐라는 큰 원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12월 말까지의 1차 특위 활동은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2차 활동 시한이 되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예를 들면 핸드폰에 대해서 합법적인 감청을 할 권한을 줘야 된다든지 네.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최초 주장을 했고 약속을 했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협상도 전혀 진전된 게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에 약속했던,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전혀 되지 않고, 또한 아이오 문제도 추상적인 것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약속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 2월 말에 이제 종료를, 그것도 일방적인 종료가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냥 미흡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의 개혁은 다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새누리당의 전술에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같으면 그동안 쭉 뭐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들,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공분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고 촛불이 커지고 그 촛불이 결국 국정조사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검찰 내부가 홍역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안들이 하나 둘 조금씩 알려지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할까요? 속칭 퉁쳐지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위 활동을 했고 위원회를 네.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 또 함께 지난 그 연말까지 함께 싸워주고 이야기를 했던 또 시민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 그 기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전술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아니면 저희들이 또 더 철저하게 그분의 관철하는 어떤 의지나 열정이 부족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 대선 때 이루어졌던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공판 이제 선거도 앞으로 두고 있겠습니다만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김용판 전 서울청장 그 항소심 공판, 오늘이 첫 번째 공판이었더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두 분 국민특별검사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총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이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한 번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당했고, 또 한 번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의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는 두 건 중에 어느 한 건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짜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인데, 두 건이 있었고 두 건으로 인해서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남재준 현 원장도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특검이 도입되든지 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재발 방지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정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인데요. 믿을 때는 역시 국민들밖에 없다. 나라의 예. 주인이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지치셨더라도 조금씩 더 힘을 내서 계속 좀 싸워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경천동지할 진실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놀랄만한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는 예. 꽤 자극적인 이벤트를 한 건 아닐까요? 글쎄요. 네. 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는 뭐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예. 대공수사국 국장실도 뒤지지 안 못했다니까. 들어갔죠. 예.
네, 자, 전 의원님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미흡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작년 12월 20일 경에 이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법 내용은 사실 국정원도 이제 굉장히 문제 있지만 국정원 이외에 국방부라든지 현재 또 수사 발표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또 안행부 이와 같이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그 불법 선거의 실상이 다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때 행위와 행동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은폐되고 또 저작되고 또 허위로 만들어진 것까지도 다 밝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만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잊어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또 잃어버린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새누리당이나 또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예. 이 특검 법안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재정신청에서 인용된 또 재정신청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조차도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재판 중인 공수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미진했던 수사에 대해서 밝히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다는 거고요. 또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원세훈 공판 사건도 그렇지만 이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많은 그 정황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 부분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수사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원세훈 김용판의 재판도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그 재판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 박 변호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뭐 정치권에 있는 또 야당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늘 국민들의 또 그런 힘을 의지하는 것 죄송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치권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여전히 계속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특검과 국민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출발이자 실마리인 이른바 댓글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댓글 사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등 이 사건을 초기부터 추적해온 분들을 국민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사활을 걸고 은폐하고 있는 댓글 사건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국민특검 제6회 셀프 감금으로 시작된 진실 봉인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특검 7회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